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투쟁하겠다. 2년 반 전 국민의 많은 기대는 지금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또 내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가는 것은 아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지소미아가 22일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될 수밖에 없고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범철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 같아요. 막판에 극적 반전이라는 게 없다면은 그대로 종료를 시킬 것이고, 그럼 그 이제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황교안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일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인 거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는 미국과 무관하다는 입장 하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수출 통제 규제를 갖다 강화하는 백색 국가 지정 제외라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지소미아를 갖다가 종결한 건데, 그런데 이 지소미아라는 것을 갖다가 보다 이렇게 폭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요청을 해왔던 거고, 그것을 수용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것이 또 미국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북아 지역 전략, 소지역 전략의 소다자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과 우리 정부가 반대로 가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과는 전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예,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보상, 보안상, 경호상의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는 농성을 할 수가 없다.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고 국회로 돌아가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요. 양욱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일본을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국에게 시비를 건 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협상을 지금 미국과 해가지고 해서 미국은 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그것도 보통 액수가 아니라 거의 4배, 5배 올려달라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우리에게 뭔가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되려 지금 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미국에게 넘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소미아 어떤 이를 다시 연결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어떤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려면 일본과의 신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 내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방위 분담금 문제는요. 지금 우리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도 쉽지 않을 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협상의 장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일 자체가 협력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각국을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뭔가 미국에 대해서 카드를 좀 되려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지소미아 자체가 그렇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정보 절차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관한 협정문일 뿐입니다. 다만 지금 이 맥락 하에서 미국이 이거를 강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 이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깬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지소미아 뭐 이걸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티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티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미일 간의 3국 정보공유협정입니다. 예, 이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정보 협력에 쓰는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우리가 되려 선제적으로 이걸 제안을 하고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한 접근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뭔가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지고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 안보 전문가분들, 특히 한반도 문제나 미국 전문가분들이 참 많이 쓰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하면은. 지렛대 흔히 이런 표현인데 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미국이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렛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은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는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협상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외교 분야에서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렛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양욱 교수님께서 뭐냐. 이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만 이렇게 국한시켜 보면은 우리가 별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되면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바라보고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을 떼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약간 근시안 쪽으로 바라본 것이 아닐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정부 측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까 티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티사가 이렇게 괜찮은 협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티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지소미아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이겁니다. 지소미아는 서로 직거래고요. 티사는 서로 직거래,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냥 건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사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는 이 티사는 한반도에만 국한된다. 한반도를 벗어나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티사 같은 경우에는 약정일 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의 범위를 북한의 핵 미사일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나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부분도 우리가 티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가지 또 단점이 뭐냐. 미국을 연계해서 정보가 공유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보가 있으면 미국을 줘야 되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일본에 전달해 줘야 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미국을 줘야 되고 미국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줘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화 전쟁에서 정보의 실시간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걸 양 교수가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유통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미국이 한번 걸러냅니다. 걸러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 공유라는 측면은요. 사실 이거 지소미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도 지금 우리 지소미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다는 것 자체,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 동맹을 100%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안보 협력의 어떤 한 형태이기 때문에 되려 이 안보 협력의 형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정부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 안보 협력이라든가 국제 공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틀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내놓으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는 종료가 20일 자정인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협상을 계속해 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도 달려 있긴 합니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어제 협상이 결렬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측 수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We came to Seoul prepared to listen and with open minds and even prepared to adjust our stance as needed in order to move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As a result, we cut short our participation in the talks today in order to give the Korean side some time to reconsider. 통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렇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언제 만날지 한번 정하고 그때 정말 합의를 하자. 그때까지 서로 생각 좀 하자. 이러는 게 원래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왜 저런 90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까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은 미국 드하트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겠다. 의도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한국의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 지침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라고 협상 대표들이 그렇게 저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뭐 결국 행정부 내에 그 권력 메커니즘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정상적인 미국 국방부, 국무부 직원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갑자기 5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엥겔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갑작스러운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행정부의 관료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와서 충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것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똑같은 일이죠.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측면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사실 이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안보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이 방위비에 관한 비용들, 이 분담을 일본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나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토도 그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시작점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나 혹은 지금 새로운 미국이 가진 마음은 뭐냐면 자 소위 국제 어떤 평화 안보 이거를 미국이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왜 이렇게 내야 되냐. 소위 공공재 국제 공공재에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그 공공재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에게 이걸 전부 전가를 좀 할 거다. 일부 받아내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민들의 지금 마음을 점차 얻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요. 지금 이 한국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굉장히 지금 적대적인 발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을 저렇게 금방 깨고 나와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 된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공개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선의를 갖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에 돌아와야 한다. 한국 과거사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서 실망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저 상황 인식에 대해서 과연 동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일단 지소미아 파기 저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고리로 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한국이 안보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사실 뭐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어라는 경제 제재 문제도 그랬고 무엇이에요? 한일 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일의 문제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도 잘했냐? 그렇게 보면은 미국도 너무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 오바마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자 협력에 적극적이고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왔다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그러한 다자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걸 어느 정도 방치했고 이제 와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각국 정상 차원에서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이해가는 측면은 있지만 미국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저는 22일 밤 11시 50분까지 해결될 가능성, 한 가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21일 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해라.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지소미아가 연장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내가 아베 총리를 설득해서 백색 국가 지정 제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 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온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상황에서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 그렇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미국도 창의적인 대안을 냈으면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 이해운 의원을 관저로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해운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빌리언이란 단어를 제 기억에 한 20번 들은 느낌이다. 그 정도 얘기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얘기는 방위비 분담금 5빌리언을 한국 측이 내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쓰고 있는 돈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취지였어요. 그 얘기만 이제 사실 그 얘기만 했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고 주한 미국 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 불러다가 50억 달러 이야기를 무려 20번 가까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회 분위기도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인데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히 국회 동의를 거부할 것이다. 정의당의 김종대 국회 국방위원 주한 미군이야말로 무임승차 군대다. 황제 주둔이고 갑질 군대다. 바른미래당의 강신업 대변인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얘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미 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국회 분위기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과 좀 화가 배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접근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뭐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할 게 아니라 그래 만약에 미국이 정말 용병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용병답게 그럼 니들이 행동을 해라.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반도 뭐 순환 배치 비용을 대라? 미군이 요구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그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번 저희가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양욱 교수가 설명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을 대라. 근데 이게 무슨 뭐 1년 단위 혹은 뭐 몇 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다 돈을 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야, 그래 만약 배치를 하면 2년 단위로 되는 거 우리가 내줄게.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비용. 야, 이거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가족도 수당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내고 나머지는 니들이 내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삭감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기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해서 야, 이거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고 합리적인 것들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깎아내기 시작하면 깎아낼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하에서 우리가 더 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더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자면 더 이상
나이스 가이 다 모든 걸 다 내주고 국제공공재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미국이 아닌 상황이 왔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맹 이런 부분보다는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미국도.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뭐 아니면 시리아의 그 쿠르드족 문제 이런 걸 보면요. 자, 더 이상 지금 이 미국의 모습들 자체가 안보를 무조건 미국에만 믿고 기댔다가는 지금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점차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구조를 깨자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면 하는데 대신에 자, 돈을 내는 사람의 말을 듣게 나가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맨날 하면서 뭐 미국 뭐 전략자산 배치해 주세요, 증강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오케이, 우리가 정당하게 비용을 내고 이 안에서 하는 틀이니까 니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차라리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걸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흥분하고 야,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자, 미국은 그럴 수 있어. 혹은 세상은 바뀔 수 있어. 이 바뀌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기조로 대응해 나갈지를 지금 그거를 빨리 세워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 듣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또 재선하더라도 그 다음에 물러나게 되면 바뀔까요? 아니면 이제 미국은 예전의 미국으로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러한 요구의 수준이나 속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10억 불에서 50억 불로 5배 요구하는데 그렇게 가진 않을 테고 아마 15억 불, 20억 불 이렇게 점증적인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양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닌 거죠. 세계 GDP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세계 군사력 지출 비용의 2분의 1까지 사용했던 한때나마 그런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중국의 도전, 러시아의 도전 물리치기 위해서 동맹국을 활용해 갔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미국의 대외 전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면 변하긴 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와 같은 미국은 아니고 동맹국의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강도 높게 요구하는 그런 미국이 그렇지만 조금 더 온건한 미국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깨졌어요. 예. 그렇다고 이거 영원히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 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어쨌든 합의는 될까요? 예년과 같은 수준 20% 정도 보통 인상을 했던 건가요? 아니 뭐 꼭 20%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되려 어떻게 보면 뭐 물가 이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제 5년마다 할 땐 그런 식으로 나갔고 5년마다 한 번 할 때씩은 어느 정도 올릴까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저는 또 트럼프의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배를 얘기를 정도를 해놔야지 뭐 2배 혹은 얼마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둬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게 지금 우리 부동산 업자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올려서 줬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어떤 그런 것도 좀 세워주면서 혹은 또 그게 아니라 미국 세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는 편승을 시켜주면서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 이 지점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 있어라고 화내고 하기만 할 일이 아니다. 예. 이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달라진 미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그 선을 정하고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 요구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